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키케로의 노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 안 하고 잠깐 넘어갔는데요. 노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들,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고, 또 사회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는 또 어떻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 좀 했는데요. 나중에 또 이제 키케로가 노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년의 특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책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번역이 되어서 있고요. 키케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고대 그리스에서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점이 뭐고 거기에 정말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 비극이냐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막 성마르고 막 경제력도 없고 막 불쌍하고 화만 내고 막 이러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지혜자로서 너무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 과연 노년에 있어서의 특징이 뭐냐 오히려 더 노년에 집중해서 나온 책은 이제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국가로 올라가서 플라톤의 국가의 1권에 케팔로스라고 하는 아주 부자 노인이 등장해요. 제 외국인이긴 하지만 네,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사십니까? 괜찮습니까? 노년에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케팔로스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오히려 난 더 좋다. 노인이 더 좋다. 왜요? 젊었을 땐 너무 성적인 어떤 쾌락, 이 쾌락이 나를 막 붙잡고 욕구 막 이런 거, 그거를 충만했는데 노인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지금 얘기했죠. 열이 떨어진다 그랬죠. 열이 떨어지면서 겁이 많아지고 이것이 다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 플라톤이 보통 영혼 3분설 이야기하잖아요. 머리, 가슴, 배. 그렇죠? 아르세스 마찬가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분법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로고스가 있는 부분, 로고스가 없는 부분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머리, 가슴, 배를 주로 나누는데 이 가슴에 많은 게 티모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열이거든요. 욱하는 거 막 이렇게 약간 짐승들, 맹수들의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나면서 수호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물뜯는 거 막 이런 거, 막 나가 싸우고 막 전쟁터에 이런 거. 그다음에 에피티미아라고 해서 욕구, 욕망, 성적인 욕망이 이제 배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노인의 특징. 그것이 점점 불사라 오르는 게 젊은이의 특징.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케팔로스는 오히려 노인에서 좋다. 왜냐하면 너무 욕구가 너무 성적인 쾌락이 날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노인의 특징은 뭐겠어요? 이 지혜. 지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 가슴에 있는 어떠한 뭐 감정 같은 것들, 욕구 같은 것들은 좀 사라지고 오히려 노인이 좋은 거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걸 꼭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키케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키케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 흔히 말하는 노인들의 문제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뭘까요? 노인들 일단 뭐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정치에도 은퇴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없어요. 은퇴하니까 일을 할 수 없어. 큰 일을 할 수 없다. 노인의 문제점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뭘까요? 다 안 읽어보셨나 봐요, 그렇죠? 몸이 쇠약해진다. 아까 건강 얘기 나왔잖아요. 두 번째 특징, 몸이 쇠약해진다. 이게 다 노인의 문제점이에요. 첫 번째, 큰 일을 할 수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죠.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몸이 쇠약해. 건강하지 않아. 세 번째가 뭘까요? 예, 그렇죠. 아니고 쾌락. 모든 쾌락이 어르신들 막 그러잖아요. 먹어도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모르겠다. 그렇죠? 어떤 뭐 성적인 쾌락도 그렇고 뭔가 쾌락에 대해서 즐길 줄 모르는 게 노인의 문제점. 그죠? 에피티미아가 이제 확 떨어지는 그런 거. 네 번째는 뭐냐? 노인의 문제점.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맨날 내가 치매 걸리면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 어르신들 보면은 치매 걸릴까봐 그렇게 걱정이 예전에는 우리가 대부분 치매 걸리게 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가 발병률이 낮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뇌가 계속 늙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발병률이 확 높아가니까 어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치매 걸릴까봐. 그래서 맨날 강황 막 카레 드시고 그게 가장 이게 뭐 예방을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키케로가 노년에 관하여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다? 노년은 좋은 거다. 인생에 있어서 비극적인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큰일을 못한다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까요? 일을 못한다는 게 피지컬한 일을 못하는 거지만 얘기했지만 지혜를 사용하는 일들, 그렇죠? 뭐 책을 쓴다든가 힘들까요? 노안이 와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뭔가 이 지혜를 가지고 지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세스가 관조. 이 관조는 점점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실천적 지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은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보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피지컬한 일을 하나도 못하느냐? 아니다. 농사 일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무릎을 친 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어르신들 왜 텃밭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렇게 아버님도 맨날 텃밭을 갖고 오셔서 하지 말라고 왜냐면 막 다치시기도 하고 하다가 힘드시다고 막 이러는데 그 흙을 만지는 게 되게 건강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사 일을 충분히 늙어도 농사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큰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몸이 쇠약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아까 전에 그 이야기 같은 얘기죠.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지적인 것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또 체력이 저하되는 운동이 아니라 슬슬 이렇게 계속해서 걷는 거, 뭐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쾌락을 뺏어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뭐예요? 정신활동, 지적인 쾌락을 늘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은 오히려 노년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에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모든 단계에 있어서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있는 거고 특히 노년은 젊은이가 없는 이미 장수했다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무 좋죠? 저희 계속 연구를 해보려고요. 키케로. 키케로 너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노년 어느 정도 행복과 시간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했을 때 시간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태까지 보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완전한 덕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애,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70세, 그렇죠? 알쓸슨 수사학에서 70세 이후에 어떤 은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0까지는 저걸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오겠죠. 제가 아까 좀 얘기했지만 알셀스의 성격적 덕의 핵심은 중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수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퇴는 70인데 중용이라고 하는 이제 절정인 거 피크. 그러니까 신체적 활동의 피크인 때가 몇 세인 것 같아요? 거기 나와요. 지금 아까 유엔에서 통계된 거랑 좀 약간 다르겠지만 옛날 고대에서는 신체적인 활동으로 피크, 가장 최고의 절정이 한창 때라고 얘기하는데 수사학에 나온 이야기 몇 세일까요? 딱 크네? 40대? 저 20대라고 생각했거든요. 20대가 최고죠. 아니, 30대. 30에서 35세. 그게 몸에 있어서의 최고의 한창 때. 그리고 영혼에 있어서의 한창 때가 또 달라요. 영혼에 있어서의 한창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일까요? 알셀스가 이야기하는. 정신적으로 피크. 계속 이론이 바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떨어지고 이해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왔지만 최근에 어떤 뇌과학 쪽에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40대 기억력 피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요 진짜. 그래서 언제일까요? 49세예요. 49세. 수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몸은 30에 35세가 절정, 중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늙은이의 가운데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최고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연구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이제 늙었다고 눈이 막 안 좋아가지고 노안이 왔다 이제 공부를 집어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피크가 이제 우리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70까지 살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인간의 조음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그리고 덕이 여럿이라는 얘기했죠. 아까쯤에 11개 혹은 13개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최고
더 완전한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덕에 따르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그 중에 최고가 있으면 그게 최고다. 덕 중에 최고는 지적인 덕, 관조죠. 그리고 그 좋은 완전한 생애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루가, 좋은 하루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듯이 행복한 하루나 짧은 시간이 지극히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완전하게 땅땅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에 있어서 시간은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봄을 이야기했을까요?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다. 우리가 막 뭐 개구리가 나오는 경칩도 있고 뭐 그라운드 호그데이 막 이렇게 두더지가 나오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와 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단 한 번의 어떠한 활동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덕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구절이. 자, 윤리학을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제가 3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한 3개, 그렇죠? 영혼의 3분설, 그렇죠? 행복의 좋음의 3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윤리학에서도 3스타가 있습니다. 빅스타가. 3테너처럼 그 중에 3가지가 뭐냐? 윤리학 학설 되게 많아요. 뭐 메타 윤리학도 있고 요즘에 그렇죠? 뭐 바이오 에틱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3가지를 뽑아봐라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첫 번째,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두 번째, 의무로. 세 번째, 덕윤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덕윤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덕윤리. 3가지가 가장 유명해요.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리주의나 의무론 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어떠한 기준을 찾아서 이 기준에서 이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렇죠?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자세 최대 행복, 의무론 같은 경우에는 정업 영역 2가지. 이렇게 딱 그 어떠한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법칙,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적인 기준, 요걸 찾는 게 윤리학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걸 찾아서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 행동, 즉 하나의 행동을 보는 거죠. 낙태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도덕적으로 안락사,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를 봤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는요. 그런 걸 가지고 하는 윤리학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예요? 완전한 생애. 그래서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 덕이 있다, 용기 있다, 아니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것은 뭐다? 삶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특히 그것을 이어받는 1980년대 많이 붐이 일었던 덕윤리자들은 뭐냐 하면 그런 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요? 하루 가지고 그것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 하루 햇빛이 쫙 났다고 해서 봄이구나 라고 할 수 없고 제비 한 마리 가지고 와 봄이구나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각 하나하나의 어떤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생애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중년, 그 다음에 노년기까지. 그리고 평가는 노년기. 그렇죠? 한꺼번에 뭐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완전한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며 외적인 조언들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전생에, 항상 이런 게 중요해요. 특정한 행동, 특정한 시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생에, 항상 전생에, 그죠? 그러면서 완전한 덕뿐만 아니라 뭐예요? 외적인 조언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죠? 그러면 그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복되게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조건도 덧붙여야 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까지 행복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죽고 나서 자식도 보고 손자도 보고 계속 얘기했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완전한 생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프리아모스 이야기한 것처럼 막
한 해 죽기 전에 엄청난 불행을 겪었어.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 했죠? 누가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퀴즈.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소크라테스의 덕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행복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프레임을 따라서 정의를 내린다면 행복한 사람이 뭐라 했죠? 완전한 덕 플러스 외적인 조언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는 덕이 있으면 행운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김연아가 막 너무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짱 갔는데 내가 1번에 뽑히는지 마지막에 하는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은 행운이 필요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만 있으면 된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침에 솔로는 뭐라 그랬죠? 막판에 마지막에 어떠한 불행이 찾아올지 아느냐. 인생이란 게 우연의 산물이다. 행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노력할 수 없는 그러한 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하면 덕만도 아니고 행운만도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했을 때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우리가 조음이라고 했을 때 영혼의 조음뿐만 아니라 몸의 조음, 또 외적인 조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외적인 조음도 어떻게 보면 포함을 시켜야 돼요. 계속 그렇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그 덕에 있어서도 돈에 관련된 덕이 있어요. 통이 큰, 그렇죠? 뭐 이런 거, 자유인다움, 뭐 이런 거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는 통이 크다는 건 뭐냐? 완전히 그냥 내가 어떻게 기부를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덕을 이야기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그 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덕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조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렇다면 퀴즈. 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자, 소크라테스 모르시는 분 없겠죠? 자, 소크라테스 덕이 있는 사람의 최고봉이죠. 소크라테스 말고 누가 덕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소크라테스 덕이 있어. 플러스 외적인 조언 어때요? 못생겼어요. 배 나오고 대머리에 못생겨 들창코 못생겼어요. 그렇죠? 신발도 없어. 뭐 가난해 맨날. 그렇죠? 와이프한테 맨날 쫓기고 가난해.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마지막 생에 어떻게 죽어요? 사형당하잖아요. 독약 먹고.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까지 기다려봐야 됐나? 그 어느 누구가 소크라테스를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소크라테스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현자는 현자고 뭐 덕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행복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심이 없으시죠? 처음 생각해 보시죠. 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 행복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거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죽음도 그렇고 그리고 외적인 조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덕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뭐 스토아 같은 덕만 있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에요. 슬쩍 빼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또 소크라테스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만큼의 그런 부담감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덕의 최고봉이니까 소크라테스. 근데 외적인 조언들 말고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외적인 조음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80% 행복하다, 90% 행복하다 이렇게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적인 조언이 옵션 아닌가요? 옵션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뭐냐면 통념에 많이 근거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외적인 조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란 얘기예요. 어느 정도의 외적인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50년부터 학자들이 계속 쌓아온 답은 없어요. 소크라테스한테 그렇게 못생긴 게 외적인 조음이었죠. 그런가요? 이 외적인 좋음, 뭐 이런 거 행복 이런 거는요 정말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난 진짜 사람들 다 못생겼다고 하는데 너무 잘생겼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죠.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이 채팅방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소크라테스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판에 아까 좀 얘기했지만 프리아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셀스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러한 둘은 아까 제 프리아머스 막판에 막 완전히 그냥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불행해. 그러면 그가 다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행복해지는 일은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길고 완성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고귀하고 큰 일을 성취한 후에 다시 행복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솔론처럼 불행을 당해가지고 프리아머스처럼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의 나의 인생에 반전은 없어. 이렇게 엎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물론 완전 막 70대, 80대에 불행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10년 이상 걸리긴 하지만, 그죠? 극복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덕 때문에. 크고 고귀한 일을 성취한다면 끊임없이 완전히 불행이나 불운에 엎어지는 그러한 인생에서 너는 끝났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생 가능하다. 프리아머스도 다시 죽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 아들이 이제 로마를 가서 건립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죽지 않았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극히 복된 사람에게 귀속하는 모든 성질들이 바로 이 활동에 따른 덕이 있는 활동, 이 활동이 삶의 완전한 길이를 다 받아들이는 한 이 활동이야말로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다. 행복에 속하는 것은 불안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활동이에요. 활동.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하는 활동도 안 되고 그것이 활동을 통해서 내 성격화되는, 내 성향이 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라.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인간이야. 인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뭐라 그러느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요? 불사불멸 존재. 신이 되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최고의 것에 따라 살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노년의 행복의 메시지거죠. 언제까지? 신이 될 때까지. 이러면 또 막 그래 나는 안 되겠지. 뭐 바로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냥 뭐 맥주 한 캔에 영화 하나 보면은 행복한데 굳이 이렇게 평생을 좋은 활동을 하고 습관화를 하고 덕을 따라서 행동하고 언제 이렇게 사느냐. 심지어 신이 되라고 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목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목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름다움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 젊은이는 신체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노인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행복은 좋음인데 영혼은 이제 갈수록 우리가 지적인 것이 점점 늘어나니까 오케이 뭐 할 수 있어요. 몸에 좋은 건강과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렇죠? 맨날 그 얘기하잖아. 몸짱 뭐 아줌마라든가 볼톡스 맞고 막 이러는 거. 그거는 뭐예요? 젊음을 유지하려
다시 젊은이가 되려고 하는 거죠. 노인으로서의 외모의 아름다움, 건강의 아름다움, 그거는 이제 445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이런 노인에 대해서는 사이즈도 달라야 되고 건강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달라야 되는데 굳이 보면은 그쵸 맥백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티가 안 나죠. 근데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그럼 신체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수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행복은 완전한 덕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애도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완전한 생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자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유기체적으로 봅니다. 인간도 어떤 유기체의 하나로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전체를 다 어린아이부터 그쵸? 청소년, 장년, 노년기를 다 봐야 된다. 시간적인 단계를 다 봐야 되고 각각의 단계에서는 각각의 탁월한 활동, 심지어 각각의 탁월한 외모, 그쵸? 필요한 외적 조음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선 단계가 그 다음의 단계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노인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청년의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선택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이 실체적 지혜라든가 덕을 연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의 국가 하면은 뭐예요? 수호자 교육. 핵심 아니에요, 그게?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정치학도요.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체를 설명하다가 정치학은 8권이거든요. 7, 8권. 두 권이 다 뭐냐? 시민 교육이에요. 윤리학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느냐? 쾌락에 대해서. 그렇죠? 젊은이들은 쾌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그렇죠? 가지 말라니까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클럽을 가야 될 수 이해합니다. 걔네들은 그냥 젊은 그 열이 막 뻗쳐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거든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즐거움, 어떠한 즐거움이 고귀한가. 그러니까 즐거움에 대한 맛을 보여주는 어린아이의 교육부터 시작해서 청년기에는 그 열, 욱하는 거고 티모스를 잡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무데나 덤비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아무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만 싸우, 적한테만 그 티모스를 발휘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거 키워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노인 때에는 지적인 관조라든가 그렇죠? 지혜, 절제,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되면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종류의 활동이 필요하다. 그렇죠? 신체적인 것도 우리가 힘을 쓰는 막 이런 노동이 아니라 아까 전에 있죠. 텃밭을 가꾸셔야 돼요. 농사 짓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덕들을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덕의 여러 가지 덕들을 그 단계마다 체험하면서 내가 습관화하면서 좋은 활동을 하면서 각각의 단계에 따르는 모든 덕을 갖추는 것. 그러한 것들이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좀 얘기했지만 가늘고 길게 살 것이냐 짧고 굵게 살 것이냐 이거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냥 그저 그런 즐거움만 쭉 길게 사는 것보다 덕이 있는 사람은 강렬하고 고귀한 즐거움을 택할 것은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단계 속에서 덕을 우리가 발현하는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하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에 정말 이 노인에 있었던 어떤 지적인 지혜라든가 지적인 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장년기 때, 뭐 청소년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느냐?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없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왜냐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각 단계의 모든 덕을 우리가 다 맛보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완전한 삶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한번 생각해볼게요. 행복한 노년이란 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행복한 노년이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고통 없이 천천히 늙는 것 맞죠? 빨리 늙는 사람도 천천히 늙되 고통스럽게 늙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한 노년은 여기서는 뭐예요? 신체적인 탁월함 그리고 행운 솔직히 건강도 행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외적인 좋음도 있지만 이 건강은 특히 몸의 좋음은요 나의 노력도 있어요. 그래서 윤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비만인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야식을 먹고 이래서 뚱뚱한 사람이나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욕을 한다고 비난을 하거든요. 자발성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 또 수사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윤리학에서는 덕, 지적인 덕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의 행복한 노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외적인 유복함, 외적인 좋음도 필요로 한다. 이제 관조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죠? 관조도 육체도 건강해야 하고 음식의 옆에 보살핌이 존재한다. 그렇긴 해도 비록 외적인 좋음도 없이 지극히 붙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행복하게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 이건 다 갖춰야 된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덕이 핵심이긴 해.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덕이 핵심이에요. 에센스야. 에센스인데 이꼴은 아니에요. 이꼴이면은 이제 스토아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꼴은 아니야. 덕이 핵심인데 플러스 외적 정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가 뭐냐? 그게 가장 문제죠. 자, 그렇게 해야 한다. 적당하게 적당한 정도의 외적 좀 지나치면 안 돼. 항상 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모자라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까지는 뭐예요? 덕의 반대는 악덕이었어요. 이분법적이에요. 덕 아니면 악덕이죠. 용기 아니면 겁쟁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중용이고 이 모자람과 지나침을 두 악덕을 설정해요. 악덕이 두 개가 됩니다. 이 중용 이론에 와서는 그래서 지나치면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 딱 적절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중간의 양은 아니에요. 이 용기 같은 걸 보면 용기는 뭐예요? 겁장이하고 무모함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인데 중용인데 딱 중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모함 쪽이 좀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무모함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조폭 아저씨들. 그쵸? 막 그 아저씨들은 막 술 깨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용기하고 겁장이, 덕하고 악덕 두 개밖에 없으면 이거는 덕으로 가잖아요. 그쵸? 겁장이만 용기에 반하는 악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 조폭 같은 것도 무모해서 악덕이라는 거야. 그 적절한 그때 용기를 발현하는 거. 하지만 이거는 중간은 아니에요. 중간은 아니고 오히려 무모함 쪽에 가깝다. 절제도 마찬가지죠. 절제는 지나친 건 방종, 타락함. 막 모든 걸 다 즐겨. 이거가 있고 모자라는 건 뭐예요? 무절제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이건 이제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너무 모든 거에 다 절제해.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절제는 허랑방탕보다는 이 약간 그 뭐죠? 무절제한 거. 아니 너무 저기 절제하는 거. 뭐 그런 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악덕이 두 가지고 중간이 중요한데 어쨌든 중간, 중용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관조에 대해서도 관조만, 덕만 이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치지 않게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솔론이 행복한 사람에게 외적 좋음이 적당하게 주어져 있으나 자신이 훌륭한 행위들을 여러 가지 했고 절제 있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 지성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서 최선의 상태에 있으면서 신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지적인 덕을 행하는, 관조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노인에서만 가능합니다. 노인에서만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극히 복된 사람은 이러한 활동 속에서 연속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볼 때는 행복한데 자고 나고 일어나면 되게 불행하잖아요.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
온 전체의 생애를 통틀어서 쭉 이어질 수 있는 연속적인 거. 그렇죠? 이런 활동 속에 있어야만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요즘에 생각하는 뭐 주관적인 거지, 행복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면 즐거움이지 뭐. 즐거움의 특징이 일시적이거든요. 신체적 즐거움 이야기하겠죠. 일시적인 거 말고 전 생애를 걸쳐서 연속적으로 쭉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아마도 행복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노년까지도 봐야 한다. 그러한 것이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텔레온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행복한 노년이 지속적인 활동, 특별히 지적인 활동, 육체적 활동은 필요하긴 하지만 지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고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까 처음에 필리아 이야기하면서 가장 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필리아가 뭐냐?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애가 필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인식하는 거. 지성, 자기를 인식하는 삶. 요게 또 요즘에 가장 유명하게 뜨더라고요. 뇌과학에서 메타인지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뭐 뇌과학에서 막 얘기하길래 뭐냐고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인식하는 거. 내가 메타인지 저는 이제 그 학습법 이런 거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애들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할 수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 수 있는 것, 지성을 가지고 친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사귐, 이 사귐도 분명히 중요하죠. 노인 돼서 가장 어려운 게 친구 사귀는 일인데 그 친구가 다 하나씩 한 번씩 떠나가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사귀어야 된다. 친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덕을 갖추고 물론 행위도 좀 따라줘야 되겠죠. 건강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사회 활동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교회를 좀 다니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활동 속에서 행복한 노년 우리가 정말 행복한 노년 아니면 일단 행복한 노년입니다. 그렇죠? 젊은이에서 일어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아서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질문은 아니고 의견이신데 아까 네. 소크라테스 얘기하셨던 거. 아, 네. 의견. 영혼은 행복했지만 내적인 조음에서는 불행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소크라테스가 행복했는지. 질문 한 번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 소크라테스 말고 요즘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사람을 꼽을 수 있는지 이것도 괜찮습니다. 들어올라와. 34쪽 3번. 4쪽이요. 네. 앞선 단계에서 제대로 덕을 이루지 못했다면 노년에 열심히 노력해도 행복해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느냐? 아니죠. 일단은 앞선 단계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왜냐면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을 통해서 전생에 걸친 어떤 고귀한 활동 이게 이제 행복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엄마가 어떻게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게임을 하고 싶지만 애를 좀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데려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는 이번 생에 틀렸고 그렇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년에 30대, 40대, 50대, 60대에 이것을 해나가야죠. 밑에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물론 80년이 걸린다는 건 아니고 좋은 활동 같은 거 10년 정도면 할 수 있어요. 10년 단위로 생각하거든요. 피부도 그렇다 그래요. 피부도 20대에 관리를 잘해야 30대에 빛이 난다. 이미 글렀어요 저는.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열심히 바꿔도 나중에 다음 어떤 그때 50대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은 티도 안 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 맞는 지금 용기는 아니겠지만 몇십 대인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고귀한 거 뭐가 더 고귀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가 좋은가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느냐 그것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고귀할까? 저건 칼로스잖아요, 그렇죠? 고귀한 것을 계속해서 하는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게 힘들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알쓸쓸 지침을 줘요. 그러니까 중용을 지켜야 되는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딱 중간 양이 아니라 타겟 티어리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타겟에 불자라고 해서 100점 맞추는 거. 그게 중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 타겟 근처도 못 가요. 바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그 타겟 안에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하이면 그 극단을 피해라. 이 세컨 베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그렇죠? 적어도 극단을 피하려고 하고 뭔가 좀 더 고귀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식에 대해서 RSS에 어떤 논의 또는 언급이 있을까요? 예, 이거 어떤 논의요? 일단은 친해에 보시면 지금 자기에 관련된 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장 13장인가? 이거 안 했네요. 예, 거기에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자기애라고, 그러니까 친해가 뭐냐라고 할 때 친해적인 그 친해적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를, 그러니까 친해의 대상인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의를 베풀고 그 사람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내가 좋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친해가 되려면 친해는 곧 자기애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그러한 친해의 감정을 행하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이제 자기라고 하는 걸 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파악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고 내가 친해를 하려면 사랑을 주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친해에 대해 나와요. 그게 자기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기적인 거 아니냐면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거 말고 아르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죠. 친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사랑,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뭐가 이게 또 있나요? 하나 더 올라왔어요. 행복을 이론으로 풀어놓으니 행복하다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진짜 가짜 행복이라든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구분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행복론에서 보시면 책도 너무 많잖아요. 뭐 긍정적인 힘, 긍정의 어떤 내가 긍정적인 힘을 가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뇌를 내가 막 진짜 100%다 사용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진정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데 행복에 대한 개념 규정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에게 많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요즘에 어떻게 해요? 현대적 의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통을 주는 호르몬을 덜어내면 되지. 약으로 그거 안 나오게 하면 되지. 내지는 뭐 그냥 내가 10,000원의 행복 느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어떤 저차원적인 행복들 그리고 주관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정말 인생의 목표인 것만큼 위대하고 고귀하고 좀 힘들지만 이 힘든 게 중요하거든요. 힘든 게 쉽게 얻는 건 행복이 아니죠. 가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요즘에 우리가 행복이 그렇게 넘쳐나는 시대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가지고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니코마코스 율리아 책이 있습니다. 김재용 선생님 번역하신 이 책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한 학기 하는 수업인 거를 2시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차근차근 책을 읽어보시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고전의 맛이고요. 또 있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하도록 하고요. 계속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